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북한의 해킹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민간 업체 카카오 계열의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지 하루 만인 지난 16일 카카오 측을 사칭한 피싱 전자우편이 포착됐습니다. 피싱은 전자우편 등으로 타인의 정보 등을 탈취하려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일부 서비스 오류 복구 및 긴급조치 안내라는 제목의 해당 전자우편은 카카오팀이라는 계정으로 발신됐습니다. 이 전자우편에는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해당 전자우편을 통해 발신자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를 언급하면서 PC버전 카카오톡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업데이트된 PC버전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첨부 파일의 내려받기를 유도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 같은 전자우편을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발신했는지를 묻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의에 카카오가 발송하는 전자우편은 계정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파일을 첨부한 형태의 전자우편도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전자우편의 발송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형태의 사칭 전자우편은 처음 접수한 사례인 것으로 안다며 카카오를 사칭한 전자우편을 통해 계정정보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17일 자유아시아 방송의 취재가 시작되자 회사의 여러 통로를 통해 카카오 사칭 문자에 주의하라는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 권고라는 공지를 통해 카카오톡 설치 파일 등으로 위장한 해킹 전자우편, 스미싱 유포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전자우편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분석 의뢰를 받은 복수의 한국 내보안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 해커가 목표에 대한 공격에 성공할 경우 목표의 개인용 컴퓨터를 원격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 수집 및 컴퓨터 이용자 감시 등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북한 업계 종사자 및 탈북민 일부에게만 해당 전자우편이 발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종현 이스트 시큐리티 이사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하루 만에 이 같은 전자우편이 발신됐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진행형인 대형 사건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이번 사태를 활용한 변형된 해킹 시도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 이사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기존 공격보다 더 높은 성공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적인 이슈를 신속하고 정교하게 활용했다며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마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북한이 이번 기회에 학습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문 이사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를 계기로 한국의 정보통신, 데이터 기반 산업과 관련한 여러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사건을 계기로 공개되는 각종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해킹 시도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가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은혜 한국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가 국가안보의 문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사이버안보 전반을 다 들여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가안보실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 TF, 즉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TF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를 통해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볼렉시티는 28일 북한의 해킹 조직 샤프텅이 인터넷 브라우저 인터넷 탐색용 프로그램의 악성 확장 프로그램 샤펙스트를 설치해 이메일 내용을 훔쳤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샤프텅이 목표로 삼은 대상은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 북한 핵 문제나 무기 체계 등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샤펙스트 악성 프로그램은 크롬, 엣지, 웨일 3개의 브라우저에서 구글 지메일과 전자우편 계정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롬, 엣지, 웨일은 순서대로 미국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한국 네이버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브라우저로 스택카운터라는 통계업체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이 3개 브라우저의 세계 점유율 합산은 70%가 넘습니다. 보고서 따르면 샤펙스트는 개개인의 브라우저 보안 설정 파일을 수정해야 설치할 수 있어 절차가 매우 번거롭지만 이 악성 프로그램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경고하는 메시지 창을 숨기고 계정 접속 내역의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감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샤프텅이 많은 피해자들에게서 수천 개의 전자우편 내용과 첨부 파일을 훔치며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볼렉시티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안보 관련 민간연구소 발렌스 글로벌에서 근무했던 매튜 하전 연구원은 이 해킹의 배후에는 북한 당국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매튜 하전 연구원은
북한은 해킹을 통해 목표로 정한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를 통해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적대국들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나라들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샤프텅은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킴스키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대신 악성 프로그램이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전자우편 계정에 접근해 직접 내용과 첨부 파일을 사찰하고 유출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블랙시티는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 9월에 처음으로 샤펙스트 확장 프로그램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돈바스 재건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2월 러시아 외무부 발표에 따르면 2만 1천여 명의 북한 국적자가 러시아에 체류 중이고 이 중 1만 9천여 명이 파견 근로자였습니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97호의 결의에 따라 해외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 말까지 철수하도록 돼 있으나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충격적인 사태에 관한 소식입니다. 북한 황해남도 배천군에서 한 주민이 한국의 영화와 방송 내용이 담긴 메모리를 보고 유포시키다가 단속돼 가족까지 전부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NK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배천군에 사는 여성 주민 오모 씨는 시장에서 식료 장사를 하면서 한국 영화와 방송 내용이 담긴 메모리를 보고 이를 몰래 유포시키면서 북한 언론은 모두 가짜라고 비난까지 한 것으로 도보위국에 체포됐습니다. 오 씨는 밤이면 집에서 몰래 한국 영화와 방송을 보고 낮에 시장에 장사하러 나와 남한과 북한을 대비해가며 불만을 토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오 씨는 북한은 똑바른 보도와 신문이 없다. 외국은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소식을 전한다.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은 모두 날조이고 가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마당이 진짜 정보를 퍼나를 수 있는 곳으로 장마당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정확한 언론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해왔다는 전언이다. 다만 오 씨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 도보위국에 신고되면서 지난달 28일 오후 5시 도보위국 반탐과 성원들이 시장에 나타나 많은 주민이 보는 앞에서 그를 체포해 갔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보위국은 동시에 이 주민의 집을 가택 수색하고 이후 집의 창문과 출입문 등에 나무 판자를 대고 대못을 박아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인민반장에게 순찰을 부탁했으며 배천매기 공장에 다니는 남편과 대학에 다니는 딸까지 가족들을 전부 구속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도보위국은 이 주민의 발언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다른 주민들의 사상에도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시장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연관된 모든 주민들을 불러다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천군 시장은 가뜩이나 가을거지 총동원 전투로 인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만 열리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열흘 가까이 문이 닫혀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도보위국은 당의 목소리인 우리나라 신문, 방송을 헐뜯고 비공식적인 장마당에서의 소문을 나라의 신문, 방송보다 낫다고 떠들어대며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은 당을 배신하고 사회를 문란시킨 비사회주의적이며 반사회주의적인 행위라고 낙인 찍으며 정치적 범죄나 같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배천군 시장은 다시 열렸으나 담당 보위원과 담당 안전원들이 매일 시장을 돌면서 매대 조장들을 불러 물건만 팔고 입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은 같은 날 구군단에서도 총정치국 지시에 따라 비사회주의 검열조를 조직하여 검열에 착수하였다면서 한국 노래나 출처불명의 외국 노래 가사들을 적은 수첩, 소형 TV를 감춰두고 불법 복사한 녹화물 주로 중국 영화를 시청하다 불시검열에서 제기된 군관, 군인, 종업원 군무원 이 수십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군 당국이 연말을 앞두고 비사회주의 행위와 불순 녹화물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는 것은 요즘 군인과 그 가족, 군대 종업원들 속에서 외국 노래와 외국 영화를 몰래 숨겨놓고 부르거나 시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면서 군인과 그 가족들이 불법 녹화물에 매달리는 현상은 공급이 줄어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바깥 세상의 자유와 풍요를 느껴보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일부 군인들은 살기도 힘든데 군 당국이 공급을 늘려줄 생각은 안 하고 군인들의 생계와 관련이 없는 문제를 이유로 검열조를 구성하여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사법 관련 소식통은 5일 이달 초 평양시 아파트 건설에 동원된 사회안전성 소속 사회안정성 산하 소속으로 운영되는 무장부대 군인들이 내부 장기 자랑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불순한 내용으로 된 한국식 개그와 한국식 창법으로 노래를 지어 부른 사건이 발생해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면서 이번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벌어진 문제로 사태를 보고받은 중앙에서는 심각한 기강회의로 판단하고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지시하였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체제 수호의 앞장에 서서 이 같은 문제를 단속해야 할 사회안전성 소속 군인들 속에서 엄중한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하여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 부대뿐 아니라 다른 부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중앙에서는 사회안전성의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부대 안에서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뿌리 뽑을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된 데에는 현장에 함께 있던 간부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를 뻔히 보면서도 즉시 대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중앙에서는 군인들의 건전한 사상과 정신을 마비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에 무장해제 당한 사건으로 보면서 이번 사건의 엄중성을 강조하고 있어 간부들과 군인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사회안전성에서는 이번 오락회에서 한국식 만담 개그와 왜곡된 노래 가사나 창법을 한국식으로 변경한 노래를 부른 행위를 적들을 도와주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한 달 동안 사회안전군 간부들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대사상전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사법 관련 소식통은 같은 날 이번 평양건설장의 사회안전군 군인들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중앙에서는 사회안전성 간부들과 군인들의 사상적 각오가 부족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면서 사회안전성 산하 각 지역 사회안전기관들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사회안전군 내부에 번지고 있는 한국식 노래들의 출처를 찾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동시에 모든 사회안전군과 안전원에 대한 정치사상 사업을 강도 높게 벌려 새로 입대하는 간부들과 군인들이 사회에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비사회주의 행위의 통로를 차단할 데 대해 지시했다면서 이와 함께 사회안전군의 엄격한 명령지휘체계와 강한 군기 확립을 위해 건전하지 못한 민간인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하지만 젊은 군인들 속에서 비사회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마다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분주탕을 피우면서 대책했지만 아직도 이런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아무리 대사상전을 벌리고 요란을 떨어도 그때뿐이지 호기심 많고 새것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충격적인 사태에 관한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동향 감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의 도시재건에 파견할 것이라는 소식에 군인 건설자들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못하게 되면서 노동자들과 간부들 사이의 낯선 분위기가 팽팽한 것으로 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현지인 소식통은 요즘 북한 간부들이 군인 건설자들의 동향을 예리하게 감시하며 개인별 동향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특히 건강상 이유로 일을 못하는 군인들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하지만 회사에서는 군인들끼리 서로 감시를 하도록 하면서도 불평불만이 나타나면 무조건 얼리고 달래려 든다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걸핏하면 귀국시키겠다고 협박하던 간부들이 군인들이 탈출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러시아에 파견된 태룡회사는 사실상 현역 군인들로 구성된 건설부대라면서 북한 군사대회 사업국을 통해 외화벌이 노력으로 파견되었지만 적은 월급과 고된 노동에 지친 일부 군인들이 이제는 하루빨리 귀국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행여 입당하려고 해외 건설에 나섰던 군인들도 이제는 상관의 지시에 마구 반발하는 분위기라면서 혈기왕성한 30대의 군인들이 상관의 지시에 거칠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간부들이 군인들을 달래야 하는 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한 현지인 소식통은 러시아에 파견된 회사들 중에는 현역 군인들로 구성된 건설부대도 있다면서 이들 회사는 러시아 르바건설회사, 야브스토로이 건설회사, 데베아르스 회사, 마르제르스 스토로이젤맵의 회사들과 대방관계를 맺고 7개 작업장에 분산되어 있다 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이들 건설부대에서 요즘 대열관리가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고된 노동에 지친 군인 건설자들이 해외 생활의 지루함과 수년간 가족과 부모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서 불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로 60명, 70명씩 한 개 작업조로 구성된 군인 건설자들은 본사의 지시 집행에도 태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자 당국이 현지 회사의 삼위일체 협의회를 조직해 당국의 지시 정신을 알려주고 나타난 심화 대상자들의 속내를 밝혀내 동향을 장악하고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소식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PC버전 카카오톡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업데이트된 PC버전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첨부 파일에 내려받기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활용해 북한의 해킹 시도가 포착된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킹이 아니라 주민들의 식량을 위해 나서야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북한은 어떻게 최정의 해커 부대를 만들어냈을까요? 2016년 북한 해커들은 방글라데시의 국영은행 해킹 계획을 세웠다. 10억 달러 규모였다. 계획은 간발의 차이로 실현되지 못했다. 영국 탐사 전문 기자 제프 화이트와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원 진 리에 따르면 8,100만 달러가 이들 손에 넘어갔을 뿐 나머지 금액은 운 좋게 중간에서 이체가 막혔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자 가장 고립된 나라이기로 한 북한은 어떻게 이런 엘리트 사이버 범죄자 집단을 훈련시킬 수 있었을까? 시작은 고장난 프린터 한 대였다. 현대 사회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방글라데시 은행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귀찮은 기술 문제 정도일 뿐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단순한 프린터 고장이 아니었다. 모든 은행에서 의례 벌어지는 일도 아니었다. 수백만 명이 가난에 시달리는 이 남아시아 국가의 중앙은행은 국가의 귀중한 외화 보유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문제의 프린터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 프린터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은행 본사 건물 10층 보안이 유독 강화된 방에 설치돼 있었다. 은행에서 오가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이체 기록들을 인쇄하는 게 이 프린터의 일이었다. 프린터 작동이 멈춘 사실을 직원이 발견한 건 2016년 2월 5일 금요일 오전 8시 45분쯤이었다. 담당자 주바르 빈 후다는 경찰에 여타 다른 날들처럼 늘 발생하는 문제가 또 다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예전에도 기계 결함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실 이는 방글라데시 은행이 곤란에 빠졌다는 첫 신호였다. 해커들은 은행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입했고 프린터가 고장났던 시점엔 역대 가장 대담한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었다. 해커들의 목표는 10억 달러를 훔치는 것이었다. 이 범죄 집단은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가짜 은행 계좌와 자선단체들, 카지노 그리고 곳곳에 퍼져있는 공범들을 활용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이며 어디서 왔을까? 조사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 남은 디지털 지문은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북한 정부였다. 북한이 사이버 범죄의 주요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은 일부 사람들에겐 놀라울 수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일 뿐더러 기술과 경제를 비롯해 거의 모든 부문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이 대담한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사건은 북한의 음지 해커 집단과 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는 중개인들이 몇 년에 걸쳐 준비한 조직적 활동의 정점이었다. 그리고 그 뒤엔 북한 정권이 있었다.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북한 해커들은 일명 라자루스 그룹으로 알려졌다. 죽음에서 부활한 성경 속 인물 라자로 가톨릭에선 라자로라고 부른다 해서 따온 이름이다. 라자루스 그룹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FBI는 최근 이 그룹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박진혁의 신원을 공개했다. FBI 수사관의 진술서에 따르면 박진혁의 디지털 족적은 2002년부터 2013년 또는 2014년까지 때때로 다른에서 발견됐다. 그 와중에 평양에서도 그의 인터넷 활동이 포착됐다. FBI는 이어 박진혁의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엑스포 직원이 외부 고객에게 박진혁을 소개하며 보낸 이메일에서 확보한 것이었다. FBI는 박진혁이 낮엔 프로그래머로 밤엔 해커로 일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6월 미 당국은 박진혁을 컴퓨터 사기 음모를 꾸민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2014년 9월에서 2018년 8월 사이에는 이메일 등 전자통신을 이용한 사기를 계획한 혐의도 적용됐다. 붙잡힌다면 박진혁은 징역 20년에 처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그는 혐의 적용 4년 전 이미 중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이 남자가 북한 정권의 해커가 된 건 하룻밤새 벌어진 일이 아니다. 방글라데시 은행 직원이 프린터를 껐다 다시 켰다. 그때 우려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날아온 긴급 메시지였다. 방글라데시에 미국 달러 계좌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연준은 방글라데시 은행으로부터 보유액 전체를 출금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었다. 방글라데시 측은 상황 파악을 위해 연준에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해커들의 치밀한 시간 계산에 따라 이들의 연락은 제때 닿지 못했다. 해커들이 작업을 시작한 건 방글라데시 시간으로 2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였다. 뉴욕은 아직 목요일 아침이었다. 방글라데시가 잠든 사이 연준이 해커들의 계획대로 물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연준도 알지 못했다.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차가 시간을 벌어준 셈이었다. 해커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다른 수법도 썼다. 이들은 연준에서 돈을 빼돌리자마자 이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했다. 해커들은 필리핀 마닐라에 개설해 둔 계좌를 이용했다. 아시아 많은 지역에서 공휴일인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음력 설 첫날이었다. 해커들은 방글라데시와 뉴욕, 필리핀의 시차를 악용해 닷새짜리 작전을 짰다. 사실 이 모든 계획에 이르기까지 이들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라자루스 그룹이 1년에 걸쳐 방글라데시 은행 컴퓨터에 침입해 있었기 때문이다. 2015년 1월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 이메일 한 통이 방글라데시 은행 직원들에게 전송됐다. 자신을 나셀 알람이라고 소개하는 한 구직자가 보낸 것이었다. 공손한 어투의 이문의 메일엔 그의 이력서 다운로드 링크가 포함돼 있었다. 물론 나셀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FBI에 따르면 이는 라자루스 그룹이 쓰는 가명이었다.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은행 직원이 이 수법에 넘어갔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다. 그렇게 방글라데시 은행 컴퓨터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은행 시스템에 침입한 이후 라자루스 그룹은 비밀스럽게 여러 컴퓨터를 넘나들며 은행의 디지털 금고와 그 속의 돈을 향해 통로를 뚫어나갔다. 해커들은 스위프트로 불리는 방글라데시 은행 핵심 시스템에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전 세계 수천 개의 은행이 거액의 돈을 이체할 때 쓰는 시스템이었다. 해커들은 스위프트의 보안 약점을 노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스위프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해커들은 진짜 은행 직원과 다름없었다. 돈을 고스란히 되찾긴 어려울 거란 사실은 곧 명확해졌다. 일부 금액은 이미 필리핀에 다다른 상황이었다. 필리핀 당국은 돈을 회수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원 명령은 공적 정보였다. 그달 말 방글라데시 은행은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 사기 사건은 전 세계에 알려졌다. 총재에게 내려진 처분은 즉각적이었다. 아스타나는 총재는 사임을 요구받았고 이후엔 그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캐럴린 멀론이 미국 하원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공항에 가야 해서 의회를 막 나선 참이었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읽게 되었는데 너무 흥미롭고 충격적이더라고요. 놀라운 사건이죠. 아마 제가 금융시장에서 본 사건들 중 가장 놀라운 축에 속할 겁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인 멀로니는 보다 더 거시적인 전망을 내놨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수십억 달러 규모 거래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런 사건이 스위프트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커들의 송금 목적지였던 RCBC 마닐라 지점은 주피터 스트리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닐라엔 은행 수백 곳이 있었지만 해커들은 이곳을 골랐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 결정으로 수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멀로니는 거래는 연준 단계에서부터 막혔다면서 소지에 쓰인 주피터라는 단어가 제재 대상인 이란 선박의 이름과 같았던 게 문제였다고 했다. 이 단어 하나가 연준의 자동 컴퓨터 시스템에 경보를 울렸다. 이체 요청은 재검토 절차로 넘겨졌고 대부분 중단됐다. 하지만 모든 이체가 막힌 건 아니었다. 5건이 이 문턱을 넘어 성공적으로 이체됐는데 총 1억 100만 달러 규모였다. 그중 2천만 달러는 스리랑카 자선단체 샬리카 재단으로 넘어갔다. 해커들의 공모 조직 중 하나로 훔친 돈의 통로 역할을 할 곳이었다. 재단 설립자 샬리카 페레라는 이후 적법한 기부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도 작은 디테일 하나가 해커들의 발목을 잡았다. 영어 단어 재단의 철자를 펀데이션으로 쓴 게 한 직원의 눈에 포착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해커들 손에 들어간 건 8,100만 달러였다. 해커들이 당초 목표한 금액엔 미치지 못했지만 인구 5명 중 1명꼴로 가난 기준보다 더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방글라데시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돈이었다. 방글라데시 은행이 돈을 회수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때쯤 해커들은 이미 이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도망친 상황이었다. 2월 5일 금요일 RCBC 주피터 스트리트 지점에서 계좌 4개의 휴면 상태가 해제됐다. 돈은 계좌를 넘나들었고 환전 업체로도 넘어갔다. 돈은 현지 화폐로 바뀌어 다시 은행 계좌로 들어갔다.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기도 했다. 돈 세탁 전문가들의 눈에 이 같은 과정은 너무나도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광활히 펼쳐진 카지노 공간이었다. 마닐라는 오락이 불법인 중국의 도박꾼들이 몰려드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솔레어는 아시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카지노 중 하나라는 게 모하메드 코엔 인사이드 아시안 도박 매거진 선임 기자의 평가다. 동남아 여느 곳과 비교해도 정말 아름답게 설계됐어요. 테이블 400여 개와 슬롯 머신 2,000여 개가 설치돼 있죠. 방글라데시 은행을 턴 이들이 돈 세탁의 다음 단계를 모의한 곳이 바로 이 화려한 카지노였다. RCBC를 통해 세탁한 8,100만 달러 중 5천만 달러는 솔레어와 또 다른 카지노 마이다스의 계좌에 보관됐다. 다른 3,100만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 이번 사건 조사를 맡은 필리핀 상원위원회에 따르면 이 돈은 수 웨이캉이라는 이름의 한 중국인 남성에게 넘겨졌다. 그는 전용기를 타고 마을을 떠난 뒤 2번 다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카지노를 돈 세탁 통로로 이용하는 건 추적망을 따돌리려는 목적이었다. 훔친 돈을 카지노 칩으로 바꾼 뒤 도박 테이블에서 굴리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오면 조사관들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방법이 아닐까? 혹시 해커들이 도박장에서 돈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그런 일은 없었다. 우선 이 해커들은 카지노에 개방된 공간이 아닌 프라이빗 룸을 예약했다. 함께 판을 벌릴 도박꾼들 역시 모두 이들의 공범이었다. 해커들이 판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커들은 이제 훔친 돈을 세탁해 건전한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공범들과 그들의 베팅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이 도박꾼들은 몇 주에 걸쳐 마닐라의 카지노들에 처박힌 채 돈을 돌렸다.
그러는 사이 방글라데시 은행은 열심히 사라진 돈을 뒤쫓았다. 은행 직원들이 마닐라에 도착했고 돈의 행방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은 카지노 문 앞에서 장벽을 만났다. 당시 필리핀 도박장들은 돈 세탁 규제가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 일단 중간에 카지노가 끼면 돈은 합법적 도박꾼들 손에 들어간 셈인데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도박장 테이블 위에 이 돈을 뿌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솔레어 카지노는 범죄 수익금이 오가는 줄 몰랐다며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다스 카지노는 입장 표명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은행 직원들은 마이다스 카지노에서의 돈 세탁 작전을 짠 이들 중 한 명으로부터 1,600만 달러를 회수했다. 김웡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다. 김은 기소됐지만 추후 혐의에서 벗어났다. 나머지 3,400만 달러는 여전히 세탁 중이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그 다음 단계는 한층 더 북한에 가까워지는 길이었다.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 당시 북한 간첩이 훈련받았던 곳도 마카오였다. 당시 공격으로 115명이 숨졌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모국을 떠나 지낸 곳도 마카오였다. 김정남은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지시 암살로 추정되는 독극물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빼돌린 돈이 필리핀을 거쳐 세탁되자 마카오와의 연결고리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솔레어에서 도박 작전을 짰던 이들 중 상당수는 마카오로 돌아간 흔적이 확인된 것이다. 프라이빗 룸을 예약했던 이들 중 2명 역시 마카오에 있었다. 조사관들은 도둑맞은 돈 대부분이 이 작은 중국 영토에 다다랐을 것이라고 봤다. 북한으로 보내지기 전에 말이다. 북한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잘 다듬어진 해커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왜 어떻게 이런 엘리트 사이버전 부대를 육성하는지 이해하려면 1948년부터 북한을 통치해온 일가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김씨 일가 말이다. 김일성 주석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알려져 있는 이 나라를 세웠다. 북한은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기반으로 돌아가지만 이 체제의 실상은 사실 군주제에 가깝다. 그의 아들 김정일은 군부를 권력 기반으로 삼았다.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등을 감행하며 계속해서 미국을 자극했다. 군사 실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일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미 당국에 따르면 슈퍼달러 위조 지폐도 이 같은 작업의 일환이었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사망 직후인 2011년 말 지도자 자리에 올랐다. 그는 핵무기가 나라의 귀중한 재부가 될 거라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 역시 돈은 필요했다. 2006년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엄혹했던 시기였다. 미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해킹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수용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다. 주민들이 인터넷에 노출되면 바깥 세상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다. 조국의 신화를 부정하는 정보와 마주할 수도 있었다. 컴퓨터 해킹, 국제적 돈 세탁, 면밀하게 설계된 가상화폐 강탈까지 북한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많은 이들은 북한의 기술적 능력과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우리 세계의 역학 그리고 보안 전문가들이 비대칭적 위협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취약성 측면에선 걸리적거리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 비대칭적 위협은 상대적으로 작은 적이 새로운 방식으로 힘을 이용해 본래의 능력보다 더 큰 위협을 가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조사관들은 이 작고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소리 없이 수천 마일 떨어진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은행 계좌와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밝혀냈다. 해커들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또 전문직으로서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들의 평판을 진흙더미로 처박는 데 이 같은 능력을 썼다. 범죄의 검은 연결고리, 첩보 활동과 국가 간의 힘겨루기 이는 분명 이 국제 전선의 새로운 최전방 영역이다. 그리고 이 영역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